됐어요? 자, 봅시다. 인문예술 12번째부터 다 불러줄게요.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1번까지. 4번이요. 자, 4번에 A 네모, 리을 네모, 보기 네모, 비판 밑줄. 이것으로 적절 동그라미. 빨리 해라. 핸드폰 말고 해라. 여기 볼게요. 자, 이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앞으로 가서 지문 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일단 첫 발걸음을 떼고 나면 그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 없는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끔찍한 해가 될 것이므로 첫 발걸음을 떼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 자, 네모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네모라는 것은 그냥 거기다 놔. 이것은 괄호 사소한 것을 허용했는데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인대요. 그러니까 이거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하고 나니까 쌓여서 너무 나쁜 결과가 나온 거야. 아주 사소한 것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허용하다 보면 더욱 심각한 것을 허용하게 되고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몹시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밑줄 애초에 아주 사소한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밑줄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래요. 자, 이 논증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한 논증 방법이다. 밑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 밑줄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이거래.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최초의 도미노가 무너지면 그것이 옆의 말들을 연달아 쓰러뜨린다는 도미노 이론 밑줄. 자, 그러면 지유야, 여기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과 도미노 이론은 같은 거야, 반대되는 거야? 같은 거, 그치? 사소한 것이 큰 결과를 나타내는 거. 도미노도 하나가 쓰러지면 전부 다 쓰러지는 거. 베트남이 공산화되며 주변 국가들인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공산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술을 한 잔 정도야 줘도 괜찮겠지 하다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결국에는 만취로 이어진다. 따라서 술을 아예 입에 대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예의 동그라미 비금. 예에서 한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이나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술 한 잔은 첫 발걸음에 해당한다. 사소하다고 해서 그것을 허용하다가는 주변 국가들 모두가 공산화된다거나 만취한다는 몹시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특히 자 밑줄 생명의료윤리 밑줄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논쟁에서 새로운 밑줄 변화나 도입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을 대신한대. 안락사 네모. 안락사는 괄호 치료나 생명 유지가 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의 환자를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 괄호. 이것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쪽도 그러한 안락사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안락사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치료가 가능한데도 안락사를 시행하거나 심지어 히틀러 미줄 시대처럼 장애인이나 정치범을 안락사시킬 수 있게 애초에 허락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그렇고 도미노 이론도 그렇고 작든 크든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자는 거지. 여기도 봐. 그래, 처음엔 좋은 의미로 안락사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얘가 자꾸 악용이 되다 보니 악용이 될 수도 있으니 그냥 애초에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처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숙고 중인 숙고는 이제 깊이 고민하는 거지. 깊이 고민하는 어떤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경고하는 것이다. 저 가져가서 외워, 뒤에. 자,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숙고 중인 어떤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밑줄 발걸음을 아예 떼서는 안 된다는 밑줄 첫 발걸음을 아예 떼서는 안 된대 라는 강한 주장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그렇다면 과연 정당하냐라는 얘기는 이렇게 니네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다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첫 발걸음을 허용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게 될까?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자, 밑줄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은 연속적이되는 선에서 의미 있는 구분점이 존재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래. 그런데 논리학에서 이른바 대머리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티귿. 얘는 오류로 취급받는다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얘는 애초에 하나도 허용을 하지 말자는 건데, 대머리 논증은 그거지. 머리카락이 수북한 사람이 일단 대머리가 아닌 건 알겠어. 근데 대체 이만큼의 머리에서 얼만큼이 빠져야 대머리야? 라는 거죠. 거기서 한 올이 빠진다고 해서 대머리는 아니야. 또 한 올이 더 빠지다고 해서 그래도 대머리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다 보면 밑줄 머리카락이 한 올만 있거나 아예 없어도 대머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대머리 논증은 불합리한 결론 밑줄에 이르게 된대요. 대머리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과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대머리를 똑같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가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누가 대머리인지 알고 있다. 대머리 논증이 오류인 것처럼 밑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오류일 수 있어요. 미끄러운 비탈길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논증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비탈길 중간에 더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자 밑줄 평평한 땅 밑줄이 있다거나, 우리가 비탈길에서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를 자 밑줄 스스로 결정 밑줄 할 수 있다면, 비탈길이라 하더라도 더는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래요. 그럼에도 그것을 해명하지 않고 쭉 미끄러진다고만 주장한다면 그 논증은 오류가 된다. 안락사 반대 논증을 보자. 치료나 생명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의 환자에서 장애인 또는 정치범으로 가는 인과적 연쇄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보면 된다. 안락사는 글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야. 환자 본인도 원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더라도 원하리라 추측할 때 시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밑줄 죽음을 원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정치범을 죽이는 건 정의에 맞지 않아. 왜? 편안함에 이르게 해주는 죽음인데 죽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히틀러 때와 같은 독재 시대가 아닌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위장 안락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 따라서 그럼 이게 뭐야? 그렇게 되면 어긋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미끄러짐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이용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은 밑줄 미끄러지는 일이 불가피하다거나 통제를 잃을까봐 우려된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밑줄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내려가는 일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닌데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때로 그 사실을 숨기는 수사법으로 쓰입니다. 됐죠? 자, 문제로 아까 몇 번? 4번. 리을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리을이 여기서 뭐였냐면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오류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지. 자, 그 왜냐면요, 자, 초기 14일 내에 배아에 대한 실험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대. 자, 근데 얘의 관점에서 보기를 비판하는 거야. 자, 만약 그게 허용된다면 연구자들은 그 이후의 발전 단계에 있는 모든 배아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갓 태어난 아이도 실험 대상으로 삼을 거야. 이는 매우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그럼 지우야, 생각해봐. 리을의 관점에서 보기 논증을 비판한다고 했는데 혹시 포인트를 알겠어? 리을과 보기를 묶은 이유를? 얘는 미끄러진 논증을 이제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 미끄러운 비탈길 오류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고. 그러면 얘는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야 아니면 아니야? 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묶이는 거지. 그러면 그게 오류야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비판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동그라미 4번. 얘는 초기 14일 내에 배아에서 갓 태어난 아이로 이어지는 연쇄에서 인간의 특징이 생기는 곳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얘는 우리가 4번을 가면요. 자, 여기지. 리을의 입장에서는 오류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중간에 더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평평한 땅이 있다거나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일단 뭐 배아는 스스로 결정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얘의 입장에선 결정이 아니라 이제 평평한 땅. 연쇄에서 인간의 특징이 생기는 곳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 지점에서 멈추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번에 동그라미 4번. 됐어요? 잠깐만,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했어. 야, 이거 지금 나 이거 가지고 있고 니네 한 번에 시험까지 보고 나한테 가져와. 시험 볼 땐 당연히 외운 거는 넣어놔야지. 니네 서로 당시 설마 백기는 백기 생각했지? 이거 이제 너 뭐 했어? 못 컴했잖아. 근데 문 앞에 했어. 구멍이도 누방사랑 네. 다 쓰는 거. 다 쓰는 거. 얼른 하세요. 이제 해서 나한테 주면 돼. 빨리 하고 빨리 와. 이제 빨리 방학이 돼서 쉬어야지. 아, 시원하게 에어컨 빨리 세우고. 자, 넘어가서 인문예술 13번째에서 네, 다 불렀니? 응. 자, 1번에 2번, 2번에 4, 3번에 5, 4번에 5, 5번에 5. 여기 다 맞았어요? 아니 4번 틀렸어요. 4번이요. 자, 윗글 네모, 보기 네모, 아는 동그라미고, 자, 마찬가지 1문단부터. 조선에서는 이 16세기 이후 이황과 이희로 대표되는 살인계열의 성리학 연구가 심화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리학, 자, 조선의 성리학자 네모 이 사람들은 밑줄 주희의 행적을 이상적 밑줄인 학자의 모습이라는 건 이상적이라는 건 일단 좋은 거지. 좋은 학자의 모습으로 인식했대. 그럼 주희가 뭐 했냐? 성리학을 부흥시켰어. 집대성했어. 주희는 무의산에 은거 숨어 지내면서 무의 정사를 짓고 뭐를 했어? 후학을 양성했다는 건 인재를 양성한 거죠. 중국에서 무의산은 일찍부터 도교의 성지, 우리 이제 배경 지식이긴 한데 도교가 뭐야? 이거 문학에서 많이 나와. 문학에서도 도교. 이건 역사 문제가 아니야. 우리 맨날 구운몽 같은 거 하면 이제 유불도라고 해가지고 그치? 유교, 불교, 도교 나오잖아. 그치? 애들이 다 몰라. 도교는 신선 나오는 거. 그래서 맨날 무릉도원, 복숭아꽃 이거 나오는 거야. 도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었으나 주희 덕분에 이제 더 유명해졌대. 주희는 친구들과 배를 타고 무의산의 9급의 계류를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구곡의 실경을 묘사한 무의도가를 지었습니다. 무의도가는요, 자 밑줄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양한대. 주희의 성리학적 자연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학작품으로 차원시가 다수 지어졌고 그림으로도 그려졌대요. 자, 그러니 이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주희에 환장하잖아. 그래서 주희의 행적을 따라 성리학을 기반으로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사대부 사회의 문화적 유행이 되었다. 다만 그 수용 양상 밑줄은 자, 유행이 되었으나 받아들이는 양상은 이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지. 자, 이황 동그라미. 이황은 무의도가를 차운한 시를 지었고 다른 사람이 소장하고 있던 무의구곡도, 자, 무의도가는 시, 무의구곡도는 그림, 빈 공간에 무의도가를 써주기도 했다는 기록이 전해졌어요. 자, 이황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자 밑줄 주희의 무의도가를 차운한 시를 자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무의구곡도를 반복적으로 제작했대. 현재 전해지는 그림으로는 강세왕이 무의구곡도를 그린 두루마리 화첩이 있습니다. 화첩에는요, 자, 뭐가 담겨 있어요? 자, 밑줄 주희와 이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밝힌 이익의 글이 함께 실려 있대. 이익의 글에는
무의구곡도는 주위의 초상화와 같아서 빠짐없이 자세히 그려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의도가를 잡이줄, 무의도가를 차운하여 시를 짓거나 무의구곡도를 그리고 소장 밑줄 하는 행위는 이왕과 그의 학풍을 따랐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들은 무의도가를 자연을 마주치며 느끼는 흥자빗줄, 흥의 발현이자 성정도야 밑줄 내용을 담고 있는 시로 무의구곡도를 주위에 성리학적 이상이 구현된 상징적 공간인 무의산을 대신하는 시각적 이미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밑줄 모사의 치중 밑줄을 씁니다. 한편 이이세모 이와 그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은 주위의 무의정사나 무의도가를 동경하는 단계를 넘어서 밑줄 조선식 구곡을 경영 밑줄 경영이라는 건 그냥 운영한다라는 거야. 이는 황해도 고산군의 정사를 짓고 후학을 양성하며 고산구곡도를 지었다. 이를 주제로 이가 죽은 뒤에 그의 학통을 따랐던 사대부들에 의해 고산구곡가가 그려졌대요. 이들은 무의도가를 학문으로 나아가는 순서를 담고 있는 시로 경관이 빼어난 조선의 특정 지역의 정사를 짓고요. 학문을 닫고 후학 양성 밑줄 이걸 겸했대. 뿐만 아니라 주의를 따라서 시도 짓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조선식 구곡의 경영은 밑줄 주의에 대한 조선 성리학자들의 존경이었대. 자, 그럼 다시 아까 위에서 산문단 첫 번째 줄에서 조선식 구곡을 경영하는 양상, 모양을 띈다고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주의에 대한 조선 성리학자들의 존경이야.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이의를 따랐던 노론 계열의 문인들은요. 밑줄 구곡 경영을 통해 주위로부터 이어지는 학문적 계보를 노론이 이어받았다는 점을 드러내려고 밑줄했대. 주위의 학문을 계승했다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 밑줄 구곡의 재현 밑줄 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론 출신 김수증은 경관이 빼어난 경치가 뛰어난 강원도 화천군 고군에 농수정을 짓고 후학을 양성했대요. 그는 화가 조세거를 초대하여 현장을 돌아보게 한 다음 고군 구곡도를 그리게 했다. 10년이 지난 다음 김수증은 아들 조카들과 함께 무의도가를 차운하여 지은 고군 구곡가와 조세걸의 그림을 엮여 시화첩을 만들었대요. 다른 예로 화가인 김웅도와 김득신 등 9명이 실제 경관으로 짐작되는 장면을 각각 그린 다음 여기에 시를 적어 표구한 고산구곡 시화도 12폭 병풍을 꼽을 수 있습니다. 됐고요. 결국에 왜 이렇게까지 했냐. 자, 밑줄 노론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노론의 대표적 인물로 이제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고 노론 앞에 이제 밑줄 그어줘야지. 속리산에 사는 화양동에 은거하여 독서와 저술에 전념하였다. 송시열의 사망 이후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밑줄 문인들은 화양 서원을 건립하고 구곡을 경영하여 스승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 밑줄 하려 했대요. 이 화양동 계곡을 대상으로 화양구곡도가 그려졌다. 그 중에서 노론계열 가문 출신인 권신흥이 그린 화양구곡도에 대해 그의 조부인 권섭은 골짜기를 나가지 않아도 절로 구곡의 기절함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밑줄 무의구곡도에 대해서는 허황되고 과장된 그림 밑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의 동그라미 5번 가면요. 자, 이제 이 부분이지. 자, 5번. 권섭의 무의구곡도에 대한 평가는 이라고 했어. 자, 권섭은 이것은 자, 여기 얘기하는 거지. 자, 자연을 보고 느낀 흥을 담은 무의도가를 재현하지 못해서? 아니지. 이게 아니라 이거죠. 권섭의 평가, 구곡의 기절함을 이루었다라고 하였지만 허황되고 과장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 뒤로 가서 이제 사회문화 첫 번째 거에서 질문할 거. 아우, 미안해. 자, 1번에 3.
2번에 4, 3번에 3, 4번에 3. 그냥 쭉 부를게요. 이어서 두 번째 1번에 5, 2번에 5, 3번에 4, 4번에 5, 5번에 4.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번에 1, 2번에 4, 3번에 4, 4번에 3, 5번에 2. 네 번째 1번에 5, 2번에 4, 3번에 4, 4번에 5, 5번에 3. 다 했어요? 한민국은 다 했고 응. 지금 수업 숙제하다 가지고 나머지는 목요일에 하는. 아, 오케이 알겠어. 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채점할게. 네. 5번에 3까지 됐죠? 자, 사회문화 첫 번째 거에서 질문할 거. 여기 괜찮아요? 근데 한번 같이 볼게요. 그치? 여기 리더 괜찮았지? 자, 리더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의 핵심 인물이에요. 오래전부터 리더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리더십 네모. 리더십은 무엇이며 어떠한 리더십이 효과적 밑줄인지는 관한 연구가 행해졌습니다. 자, 피들러 네모 해볼게요. 피들러는 리더를 업무의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업무지향적 스타일을 가진 리더와 구성원들과의 관계, 소통을 중시하는 관계지향적 스타일을 가진 리더로 구분 동그라미 빗금. 그리고 리더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황의 호의성이 리더와 구성원들의 관계, 업무 구조, 리더의 권한이라는 세 가지 변수 동그라미 빗금 변수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일수록 업무가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채용 및 승진 등에 대한 리더의 공식적 권한이 클수록 상황의 호의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는 호의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그는 밑줄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대요. 다르고 상황의 적합한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는데 상황의 호의성이라는 것은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때는 업무지향적. 자, 여기 호의성이 공식적 권한이 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럴 때는 업무지향적 리더가, 중간일 때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더 좋더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라.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적합성이다라는 말에서 리더십에 대한 그의 관점이 잘 드러난다. 하지만 리더의 스타일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이 모형에 대한 비판 밑줄이 제기돼요. 허쉬와 블렌차드 세모는 기준이 뭐야? 얘네의 기준은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구성원이 얼마나 성숙하냐 아니냐에 따라 리더가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 세모를 제시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구성원의 성숙도를 밑줄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 밑줄로 구분 동그라미 빗금. 업무 성숙도 즉 역량은 직원들의 능력과 경험을 뜻하고 심리적 성숙도 즉 의지는 적극성, 의욕, 자신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뜻한다. 그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과업 행동과 구성원들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관계 행동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를 했대요. 그 네 가지가 밑에 나오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각 성숙도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제시했어요. 먼저 밑줄.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 능력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이때는 그냥 다 알려주는 지시형 리더십이 효과적이야. 지금 밑에는 그거 4번에 1, 4번, 1번에 4번이죠. 의지만 높아. 하고자 하는 의지만 높고 과업행동과 관계행동을 모두 높게 하여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그러니까 의지가 높으니까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 능력은 없으니까 코치형 리더십. 능력만 높아. 이럴 때는 그냥 냅둬서 지시는 적게 하면서 동기부여 정도, 의지를 끌어올려주는 지원형 리더십이 적합하고요. 역량과 의지가 모두 높다면 딱히 지시하거나 하지 말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위임형 리더십이 성과를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유연성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상징이다 라는 허쉬의 말에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하는 리더의 자질이 드러난다.
이후 리더십을 구성하는 자 밑줄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밑줄 이라고 보는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대. 번스 동그라미. 번스는 기존의 이론들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타산적 이해관계, 타산은 이해타산이라고 할 때 이해타산이라서 계산적인 거야. 즉 일종의 거래로 보고 자 밑줄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으로만 인식하였다고 비판 밑줄했대요. 그에 따르면 거래적 리더십은 바로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거래적 리더십을 지닌 리더는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준을 만족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고 규율을 위반할 경우 조치를 취하여 일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까지 바로 감시하는 걸 얘기해요. 또한 자 밑줄 업무 역할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안정적인 것을 지향한다. 번스는 이러한 리더십을 어떻게 했어? 비판했어. 비판하면서 바로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책임의 분권화를 지향까지 과로하는 변혁적 리더십 동그라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그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뭐를 해? 밑줄 리더는 구성원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요. 또 멘토로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개인적 관심과 조언을 제공하고 또 구성원의 동기와 가치를 변화시킨대요. 그는 리더 또한 구성원으로 인해 동기가 높아지고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자 밑줄 상호 변환적 관계래. 바스 세모 볼게. 얘는 달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바스는 번스와 달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밑줄 둘을 적절히 조합해야 돼요. 함으로써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주장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리더십의 핵심 요소 밑줄로 자리 잡게 되었대. 자, 로크 역삼각형. 로크는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 밑줄이 있어야 사람들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거야. 그리고 목표가 특정적이고 어려울수록 높아질 거래. 또한 공개적으로 제시했을 때 더 효과적일 거래요. 대시와 라이언 밑줄은 자기결정 이론을 통해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밑줄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내적 동기가 부여 밑줄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물적 보상은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고 확실한 목표 제시 및 칭찬, 의사결정 참여 및 자율권 부여와 같은 것들이 내적 동기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까지. 여기서 질문할 거 없죠? 그러면 지우야 그냥 지금 뒤에 이어서 하게 45분이니까 딱 55분까지만 쉴게요. 쉬고 이제 뒤에 이어서 자, 상품 시장에서 자 밑줄 기업들이 보증제도를 활용 밑줄하는 것도 신호 발송의 예 동그라미 B급 이 예에 해당한대요.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기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로 작용한대.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기간을 제공하며 높은 보증비용이 발생하므로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아예 애초에 내가 AS 기간을 뭐 3년 이렇게 제공을 해버려. 이것은 우리가 3년 동안 수리할 게 별로 없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신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LG 제품을 사면 한 번 사면 아마 10년, 15년씩 쓴다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제품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막 보증기간을 10년을 잡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샤오미 같은 게 있다 쳐? 얘네는 짭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10년을 할래도 못해. 그 사이에 AS 해주다가 망해.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잡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구나 라고 이제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한편 정보가 부족 세모 한쪽은요, 선별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선별 세모란 괄호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까지 괄호. 뭐 지금 간다고?
좋아 주네. 입 찢어지네. 입 찢어져. 야, 그 나머지는 우리 이제 언제 채우실 거야? 토요일? 너 토요일 날 11시 수업이야. 이번 주부터. 남아서 해. 남아서 해. 가. 자, 그러면 선별을 한다라는 건 구별을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선택지를 제공해서. 자, 보험회사가요. 상품 너무 많지. 다양한 상품 밑줄 보험 상품을 설계하여 고객이 자신의 위험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그 얘야. 그냥 아예 선택지를 줘.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장되는 보험금도 낮은 상품을 선택할 거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가 높은 대신 보험금도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신호발송 선별 외에 역선택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 동그라미 디귿 평판 구축 네모 이게 있대요.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는 평판 자체를 좋게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알릴 수 있어요.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밑줄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 밑줄은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보 기술의 발달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의 발전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까지.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사고 이력을 분석한 결과 자, 밑줄 높은 사고율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 밑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대. 그러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건 이만치 내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렇게 낸다는 거잖아.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사고율을 기준으로 했는데 가입자들 중 사고 위험성이 낮은 사람들은 이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 가입을 꺼렸던 반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 밑줄했기 때문이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밑줄 가입자 모두에게 운전 습관 데이터 제출을 요구해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아까 설명 좀 이상하게 했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그 보험을 가입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지. 왜요? 얘네가 위험도가 높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급할 일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습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보험료를 이제 구간을 지어서 차등화했어. 또한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 무사고라면 할인하는 제도까지 이제 같이 시행을 해요. 됐으면 자, 5번의 동그라미 4번 운전습관 데이터 제출 요구는 가입자의 위험 유형에 따라 차별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고위험 가입자의 자발적 신호 발송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구한 거잖아. 그치? 달라고 요구했으니까 자발적으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세 번째에서 질문할 거야. 문제 4번이요. 자, 4번을 갔더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행정청의 A는 됐고 자, 앞으로 가서 자,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행정대집행은 이게 뭐야? 괄호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는 말 그대로 무조건 해야 하는 거잖아. 그랬는데 불이행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일을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까지 괄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 네모 해볼게요. 이것은 괄호 대체야.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의무를 말하며 의미하며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물질의 제거 의무 등까지 괄호. 이것이 해당합니다.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인 부작위 의무나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인 비대체적 자기 의무와는 구별 동그라미 밑금.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밑줄 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엄청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상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얘는 밑줄 따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밑줄 실체적 요건 밑줄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째 동그라미 빗금 어떤 요건 밑줄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 밑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지. 집행법을 집행하려면 일단 저 사람이 뭐를 해야 돼? 공법상 해야 하는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죄를 이제 제한을 건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요.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은 공법인 건축법에 따라 철거 의무가 발생하므로 불법 건축물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반면 공공요지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계약을 만약에 했다면 이것은 사법상 개인적인 것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약정을 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너가 자취를 하게 된다 하면 뭐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살겠지? 오피스텔이나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할 때 원래는 무조건 우리 집에 뭔가 등이 나가거나 뭐를 했을 때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그 집주인이 조금 못돼 먹어서 너한테 계약을 낀 거야.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런 건 세입자가 고치세요 라고 약정을 했어.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은 공적인 법인 거고 세입자한테 꼼수를 부리는 건 이제 사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 사적인 것까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둘째,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한다 밑줄.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다만 부작위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는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 해당 밑줄 공작물의 철거라는 자기 의무로 전환되어 대집행의 대상이 돼요. 셋째 동그라미 빗금 비례 원칙을 충족 밑줄해야 합니다. 즉 밑줄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 밑줄하고 그 다음 줄 공익을 해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비례라는 건 너무 과하게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크게 4단계 네모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는 계고 네모야. 계고는 괄호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어쨌든 통지하는 거지. 다 했어? 문법 문학? 네. 쉬어. 네. 자 그리고 이 계고는요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정 계고를 의무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지. 얘는 원칙인데 1번에 5번은 결국 얘도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대요. 계고는 문서 밑줄로 하며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데 밑줄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밑줄 해야 한대. 두 번째 단계는요. 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네모.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밑줄 지정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밑줄.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 실행 시기, 대집행 책임자의 성명, 대집행 비용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대집행 실행 네모야. 대집행의 실행은 바로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 괄호를 얘기해요. 네 번째 단계는 비용 징수 네모. 얘는요, 대집행 비용은 밑줄 원칙적으로는 얘도 또 똑같아. 원칙적으로는 의무자가 납부해야 돼. 행정청 밑줄. 얘는요 밑줄 금액과 납부기를 행정청이 정해줘서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해합니다.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히 논쟁 동그라미 빗금.
되는 건 밑줄 토지 건물의 인도, 우리 어휘풀이 돼 있죠. 인도는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인도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가 이제 논란거리래. 여기에 판례는 기존의 재판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지. 기존의 재판 결과에 의하면 결론은 뭐야?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화살표 연결. 자, 그러면서 대법원은 토지공원 시설 점유자에 관한 판결에서 점유배제와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오직 누구만? 의무자만 이행할 수 있어요. 하는 행위이므로 타인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후속 판결에서는 밑줄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 밑줄 이때는 자 밑줄 건물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자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며 점유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 밑줄이 될 수 있대요. 오문다 위법한 대집행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은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밑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줄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대. 다만 대집행이 이미 실행 밑줄 돼버리면 계고나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자 밑줄 그 이익이 상실 밑줄 된다. 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실행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설령 법원이 계고나 영장 통지 등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을 이거 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툴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실행을 막는 게 중요해요. 행정대집행 네모, 행정대집행은 밑줄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밑줄 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자 밑줄 틀 안에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집행의 요건, 대상, 절차, 실행 방법 등에 관한 법리적 쟁점들은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밑줄 행정청의 대집행권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건 이제 막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탈이 있는 경우 이를 통제하는 사법심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자 보기. 행정청 A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던 중 자 밑줄 B가 허가 없이 공원 부지에 건축한 가건물을 발견했대. 자 그러면 허가가 없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지. 자 그래서요 A는 B에게 건축법에 따라 자 밑줄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어. B는 이 명령을 무시했고 A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를 했으나 B는 여전히 철거를 거부했어요. 자 얘는 뭐 배째라야. 그래서 이에 A가 뭐를 했어? 대집행 영장을 통지했고요. 지정된 날짜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밑줄 B가 심지어 나오지도 않아. 근데 아까 우리 건물 철거에는 퇴거까지 시켜야 된다 했잖아. A는 B를 강제로 퇴거시킨 후 건물을 철거 밑줄했고요. 철거 비용 200만 원을 B에게 부과 밑줄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진 이상 맞죠? B는 A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아니지. 철거 비용을 부과했잖아. 이건 그치? 이거는 이득이니까 동그라미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아 맞았어? 아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를 보고 이제 여기에 추가로 풀 문제가 있어서 네 번째에서 질문할 거.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라서 4번. 자, 4번에 윗글 네모, 보기 네모, 안은 동그라미 하고요. 자, 앞으로 가봅시다. 천천히 갈게요. 얘는 근대 경제학이야.
국민소득, 물가, 고용, 경기 변동 등 경제. 자, 일단 고용은 이제 사람을 뽑아서 이제 노동을 시키는 거고, 거시적인 건 크게야 넓은 시각으로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을 발전시켜 왔대. 자, 먼저 고전학파 네모는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을 밑줄 강조했어요.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을 강조하며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 밑줄. 이것을 전제로. 자, 그럼 유연성, 자율조정이라고 했는데 유연성은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변하는 건데 알아서 변한다는 거야.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본 건 고전학파. 그러나 20세기 초 대공황, 이거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바닥을 쳤잖아. 그럼 이거지. 아니,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유연성이 있는데 왜 대공황이 와? 라고 이제 각성을 한 거야. 그래서 뭘로 넘어가? 이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케인스 경제학이 등장한 거예요. 케인스는 총수요가 자동으로 총공급에 맞춰진다고 보는 고전학파의 이론을 비판하며 이것을 비판하며 밑줄 낮은 총수요가 소득의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을 초래 밑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부 지출 확대 등 밑줄 정책 개입 밑줄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후대의 케인스주의자들은요, 케인스의 총수요와 관련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동그라미 기억이죠. ISLM 모형 세모.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나왔어. 요것을 고안했대. 이 모형은 바로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 자, 이게 뭐라고? 단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 IS 곡선과 LM 곡선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IS 곡선은 이자율에 따라서 국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자율이 높아요. 어떨수록 국민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자율이 낮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이자율이 낮아지면 어때? 기업의 투자가 왜 증가해? 근데 이자율이 낮아지는데. 이게 다른 경제 지문에서도 맨날 나오는 과정이거든. 이자율이 낮아지는 건 지금 이자는 지우야, 은행에서 이자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이자가 경제지문에 나오면 받는 경우도 있고 내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내는 건 알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는 거야. 그럼 받는 경우는 언제야? 맞아. 저축하면 이자 쌓이잖아. 그쵸?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대출을 얘기해. 기업이 이자율이 낮아지면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율이 낮아져. 그러면 더 빌리겠지. 그러니까 기업이 더 빌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야. 투자가 증가해? 그러면 왜 국민소득이 상승해? 지금 이게 생략이 돼 있어. 원래 다른 지문에 나와 있는데, 기업이 투자를 했어. 그러면 공장이 많이 돌아가, 안 돌아가? 그렇지. 투자를 했으니까 돈 받아서 지금 이제 막 공장을 돌리면 누구도 늘어나? 노동자들도 늘어나지. 그럼 그들이 월급을 많이 받잖아. 소득이 상승해. 그러면 돈 많이 쓰죠. 소비가 촉진된대요.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감소하여 국민소득과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처럼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소득 수준들을 연결한 것이 IS 곡선이며, 일반적으로 우하향 밑줄,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고 있대요. 자, 한편 사람들은요, 소득이 증가하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이 많아져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여겨서 외생적으로 일정하게 고정해 두었다면, 이는 밑줄 소득이나 이자율이 변해도 공급되는 돈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요. 소득 증가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밑줄 화폐 수요 초과 상태가 발생 밑줄한다. 그러면 수요는 요구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화폐를 요구하는 게 초과되는 상태야. 그러면 이 화폐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좀 덜 찾아야 되는 거지. 덜 찾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자율을 높여야 사람들이 대출 덜 받을 거 아니야.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받는 이자죠. 현금을 보유하려는 요인이 줄어들어요. 이처럼 바로 통화량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까지 바로 이걸 LM 곡선 세모라고 해. 자, 여기죠. LM 곡선. 그러면은 지유야, 통화량이 뭐예요? 우리 이거 이제 익숙해져야 돼. 통화량은 돌아다니는 돈이야. 돌아다니는 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게 LM 곡선이래. LM 곡선은 그림처럼 위로 올라가요. 상향하는 형태를 띄어요.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서 밑줄 이 교차하는 지점 이 부분 얘기하는 거지. 이 지점이 바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 밑줄을 이루는 지점이래. 이 ISLM 모형은요, 밑줄 1950에서 60년대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 분석 틀 밑줄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와 같은 정책적 변화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긴축 정책은 꽁꽁 싸매는 거야.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총수요를 줄임으로써 경기 과열을 억제해요. 자, 이렇듯 IS 곡선의 이동 세모는 바로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 수준 자체가 변화까지 바로 함을 이야기한대. 이에 따라 경제는 자 밑줄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 밑줄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이 형성된다. 그러나 ISLM 모형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계를 드러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뒤에 뭐래?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야. 이것으로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에 뭐가 등장해요? ISMP 모형 역삼각형이 등장한 거야. ISMP 모형이 뭐냐면요. 바로 기존의 IS 곡선을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MP 곡선을 사용해. LM과 MP는요. 공통점이죠. 모두 이자율을 변수로 다루고 있지만 LM 곡선 세모는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 밑줄을 설정하여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밖 밑줄에서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하고 간주한다는 건 시장 밖에서 은행이 조정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자율적인 거야? 아니면은 정부의 손에 있는 거야? 그렇지, 정부 손에 있는 거야. 반면 누구는 MP 곡선 나왔잖아. 얘는 중앙은행을 경제체제 내부 주체야. 그래서 이 금리는 이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이자를 누가 결정해? 내생적 안에서 알아서 조정이 된대요. 국민소득의 변화로 인해 밑줄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 밑줄로 나타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총수요가 확대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요.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상승은 다시 소비와 투자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균형 상태로 이끈대. MP 곡선은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 경기 상황에 반영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우상향 밑줄하는 형태를 띈대요. 반면 외부 요인이 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 밑줄하게 되는데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밑줄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MP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쳐요.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건 이제 비싸지는 걸 막기 위해서 좀 긴축 꽁꽁 싸매 이러면 MP 곡선은 위로 갈 거고 경기를 좀 흥하게 하기 위해서 완화 좀 느려져요. 풀어주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금리와 국민소득이 새롭게 조정되어 경제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합니다. 중앙은행이 밑줄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게 된 이유 밑줄은 그 다음 줄의 밑줄 통화량만으로 유동성을 정밀하게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래. 따라서 금리를 정책수단 밑줄로 삼는 ISMP 모형은 밑줄 현실 경제의 정책 효과 밑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ISMP 모형은 밑줄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가 총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 밑줄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경제 주체인 밑줄 가계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며 소비나 투자 결정 밑줄을 내린대.
예를 들어 동그라미 B금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예측 가능성이 높고 또 믿어. 가계와 기업, 가계는 그냥 일반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가정과 기업은 장기적인 금리 안정과 물가 안정을 그치 믿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대. 반대로 일관되지도 않고 예측이 어려워. 그러면 불확실할 거라는 마음에 불안한 거지. 그럼 불확실할 때는 어떻게 돼? 당연히 은행에 넣어두면 못 믿잖아.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야. 이는 자금이 시중에 머물러 실물 경제로의 확산이 지연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현금을 꽁꽁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이 시장이 잘 돌아가는 느낌은 좀 늦게 나타난다는 거지. 이러한 상황에서 IS 곡선이 왼쪽 밑줄로 이동을 해. 그러면 총수요는 위축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이걸 하나하나 너한테 탐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와 있는 거를 IS 곡선이 왼쪽으로 가면 수요가 위축되는구나 라고 알면 돼요. 선호 증가로 인해 밑줄,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약화 밑줄되기도 한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밑줄, 통화정책 파급력은 낮아지고요.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신호를 강화 밑줄해야 한대. 이처럼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인 경제 변동의 폭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내 경제를 강타하면서 소비와 밑줄, 소비와 투자가 급감하고 수출 역시 위축 밑줄 되었대요.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 동그라미 B금은 밑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인하 밑줄했어요. 금융시장에 밑줄 유동성 공급을 확대 밑줄했습니다. 잘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야. 동시에 정부 동그라미 B금 정부는 뭐를 해? 확장적 재정정책 밑줄을 통해 총수요를 보완했대요.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비용을 줄이고 가계의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하는데 기업, 우리 그때 뭐 코로나 지원금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 팬데믹이 몇 년이 갈지가 모르고 불안하니까 지원금을 받아서 정부의 입장은 뭐였어? 쓰라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시장이 확산까지 되는 거는 좀 느리게 진행이 됐다는 거지.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정책 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알리는 공식 발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자 소통하는 거야. 소통하는 전략도 병행하였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이요.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에 반응하여 자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조정한 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한 것은 통화량을 조정하여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는 ISM이 아니라 MP 모형이지. 통화정책 운용을 체계를 보여준다. 왜? 중앙은행이 경제 내부에서 알아서 조정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MP 모형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됐어요? 지우야. 그러면 나머지는 질문할 거 없어? 1, 2, 3, 5번? 3번 같이 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나와있지. 아예 ISMP 모형이라고. 자 동그라미 3번이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거야. 자 5문단 3번에 4번을 보면 그치. 자 3번에 4번을 보면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추계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자 이것 때문에 MP 곡선이 이동되는 거잖아. 자 오른쪽으로 이동이 된다는 건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해. 얘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 하면 총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그치 소득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면 자 이에 따라 자 소득이 높아지겠지. 반응하여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므로 여기까지 맞아. 올리게 돼. 근데 MP 곡선 자체도 위쪽으로 이동하여 라고 했는데 이 MP 곡선은요 이제 이자율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올라간다는 건. 근데 이자율은 곡선상의 이동이고 정책 자체를 변하는 건 얘랑 관련이 없다는 거야. 곡선으로 정책의 기조가 변했다는 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